세계는 한국인들을 좀 보고 배워야 합니다. 백발의 미국인 교수가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던 때였어요. 학생들은 노 교수의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교수가 처음 만난 한국은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고 나라가 다시 어려워졌을 때는 함께 버텼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노래와 이야기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살아온 길까지 배우고 있죠. 어떻게 폐허였던 나라가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 백발의 교수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밀러입니다. 학생들은 제가 젊을 때부터 한국의 앞날을 알아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더군요. 저는 그 오해가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적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강연대 위에 낡은 서류철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제가 쓴 3년짜리 연구계획서가 들어있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첫 장에 적힌 제 생각만큼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전쟁 뒤 한국에서 사람들이 서로 돕는 모습을 잠시 나타난 일로 보았습니다. 모두 가난하니 혼자서는 살 수 없어서 힘을 합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먹고 살 만해지면 누구나 자기 몫부터 챙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는 마음도 작게 보았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 하나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몸부림이라고 여겼어요. 한 나라가 다음 세대를 함께 키우려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면 충분하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잠깐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는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세운 설명이 맞는지 보러 왔을 뿐 한국 사람들에게 무엇을 배울 마음은 없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그 대목을 읽자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고개를 들기 어려웠어요. 50년을 연구했다는 자랑보다 처음 3년 동안 얼마나 쉽게 남의 나라를 재단했는지 먼저 고백해야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아직 다 말하지 않은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훗날 미국에서 기다리던 연구직을 포기했고 제 이름을 알린 글도 제 손으로 거두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다만 그 이유는 뒤에서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한국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다시 서는데 아주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눈앞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위기 때 자기 것을 내놓아 함께 버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힘이 쌓여 오늘 세계가 배우는 한국이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를 처음 어디에서 알아보았느냐고요. 저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 처음 금이 간 곳은 큰 공장도, 정부 건물도, 이름난 대학도 아니었거든요. 모든 것은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머물던 지방 마을에는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고 창문을 막은 비닐은 밤마다 떨렸어요. 그곳 사람들은 자기 식구를 먹이는 일만으로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제가 묵은 집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큰아들이 한 방에서 밥상을 둘러싸고 앉았어요. 상에는 묽은 국과 김치가 조금 놓여 있었습니다. 네 사람 앞에는 밥그릇이 있었습니다. 문 가까이에 앉은 제 앞에는 빈 그릇만 놓여 있었죠. 어머니는 솥안을 들여다보다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남은 밥으로는 제 몫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자기 그릇에서 밥을 조금 덜었습니다. 큰아들의 그릇에서도 덜고 두 아이의 그릇에서도 조금씩 덜었어요. 그렇게 네 사람의 밥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밥은 제 앞에 빈 그릇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아서 준 밥이 아니었어요. 그 집 식구들이 먹어야 할 밥을 덜어 낯선 미국인의 한 끼를 만든 겁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작아진 자기 밥을 내려다보았어요. 어머니도 그 눈길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제 그릇을 밥상 밖으로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돈을 먼저 꺼냈어요. 제가 밥값을 더 내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내면 이 불편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머니는 지폐를 제 쪽으로 다시 밀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자는 사람을 혼자 굶길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분의 눈은 줄어든 아이들 밥으로 갔다가 제 그릇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손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덜 먹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 지붕 아래 들어온 사람을 밥상 밖에 혼자 두지 않기로 한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도 제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이유를 찾았어요. 이 집이 특별히 착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세운 생각이 흔들리는 게 싫었던 겁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네 사람의 그릇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밥을 국에 오래 말아 먹었고 어머니는 자기 몫에 좀처럼 손을 대지 않았어요. 제가 먹는 한 숟가락이 누구의 그릇에서 왔는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친절에는 말로만 듣던 친절보다 무거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넉넉한 데서 조금 나누는 것과 모자란 밥을 덜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집의 일만 보고 한국 전체를 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전만큼은 지금도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제가 더 알아보려 하지 않고 본 일을 작게 밀어내려 했다는 데 있었어요.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가족의 예외. 지금 돌아보면 그건 신중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만 특별하다고 적어두면 제 생각을 바꾸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눈앞에서 본 일은 남기되 제가 틀렸을 가능성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을 가족과 고향에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런 때에는 누군가를 방 안에 재우고 밥상 한쪽에 앉히는 일이 사람을 살렸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본 한 그릇도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였을까요? 그러나 저는 그날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첩을 덮었다가 다시 열기를 여러 번 되풀이했어요. 내 그릇에서 줄어든 밥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에는 읍내로 가서 숫자와 자료를 살필 예정이었습니다. 처음 세운 계획대로라면 그 길이 맞았어요. 숫자를 보면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지는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제게 가장 궁금한 것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모자란 사람이 왜 낯선 사람에게 자기 밥을 내주었을까요? 그 일이 이 집에서만 있었는지도 표에서는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읍내로 떠나는 일을 미루었습니다. 통계표를 채우는 대신 마을에 더 머물기로 했죠. 같은 선택이 집 밖에서도 보이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좋아한다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을 버린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한 가족의 예외라고 적어놓고 그대로 떠나는 일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3년짜리 연구 계획서에는 그날 처음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저는 아직 그 틈이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요. 미국의 연구직을 포기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줄어든 아이의 밥과 어머니가 밀어낸 지폐가 번갈아 떠올랐어요. 제가 쓴 한 가족의 예외라는 말도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쇠가 나무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가까운 골목에서 시작된 망치 소리에 먼 골목의 소리가 겹쳤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걸음도 한 방향으로 이어졌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 사람들이 낡은 나무 판자와 연장을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한 집의 밥을 예외라고 적었던 바로 다음 새벽이었어요. 이번에는 여러 골목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멈춘 곳은 비가 새고 책상이 젖어 있던 마을 학교였습니다. 누군가 망치를 다시 내리쳤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곳을 고치려는 소리가 새벽 어둠을 가르며 오래 이어졌습니다. 교실 안에는 밤새 들어온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고 아이들이 앉을 책상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다시 수업을 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학교에 모인 사람들은 말없이 안팎으로 흩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빗물을 닦았고 다른 쪽에서는 젖은 책상을 옮겼어요. 곧 여기저기서 망치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숙집의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죠. 한 집에서 낯선 사람에게 밥을 나누는 일과 여러 사람이 학교를 고치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라서 나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했어요. 한 가족의 일을 예외라고 적어둔 제 판단을 아직 버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의 아이가 어느 자리에 앉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 사정이 더 어렵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비가 더 오기 전에 아이들이 앉을 곳부터 지켜야 한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망치 소리는 좀처럼 멋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잠시 손을 쉬면 다른 사람의 망치가 이어졌어요. 새벽에 여러 골목에서 들렸던 소리가 모두 이 학교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집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일도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학교가 적고 있으니 여러 집의 어른들이 같은 아침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젖은 책상 하나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밤새 떨어진 빗물이 고여 있었어요. 손으로 훑어내도 천장에서 다시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가난뿐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도 모자란 사람들이 왜 자기 집보다 학교에 먼저 모였는지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전쟁 뒤에 한국에서는 오늘 끼니를 걱정하는 집이 많았습니다. 무너진 살림을 다시 일으키는 일만으로도 벅찬 때였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공부할 자리까지 함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당장 배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친 학교가 내일 바로 돈을 벌어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배울 시간을 비에 떠내려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하숙집에서 본 밥 한 그릇과 학교의 망치 소리가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형편에서도 누군가를 밥상 밖에 두지 않았고 아이들을 교실 밖에 두지도 않았던 겁니다. 젊은 날에 저는 가난한 사람은 자기 가족의 오늘만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남을 돕는 일도 잠시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것이라고 봤죠.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자기 집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할 아이들 가운데에는 얼굴도 모르는 아이가 있을 터였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같은 망치를 번갈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연구가 사람을 너무 작게 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늘 한 사람이 무엇을 얻는지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라의 다음 아이들이 무엇을 잃지 않아야 하는지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본 것은 이름난 지도자의 명령도 넉넉한 사람의 기부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뒤 가난한 나라의 평범한 국민이 학교 문부터 다치지 않게 붙은 모습이었어요. 이런 선택이 한 곳에서만 끝났다면 저도 다시 예외라고 적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더 머무는 동안 저는 같은 마음이 나라 곳곳에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들은 살림이 빠듯해도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어른들은 자기 몫이 당장 돌아오지 않아도 배울 자리를 지키려 했어요. 가난한 국민이 배운 만큼은 뒤로 미루지 않겠다고 함께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이 훗날 어떤 나라를 만들지 당시에 저는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어요.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은 한국이 미래까지 포기한 나라는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멎었을 때 교실에는 아직 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젖은 책상이 금세 새 것이 된 것도 아니었죠. 그래도 아이들이 다시 앉을 자리는 지켜졌습니다. 저는 수첩에 적어둔 한 가족의 예외라는 말을 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집의 밥상에서 본 선택이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학교에서도 되풀이됐으니까요. 예외라고 밀어냈던 것이 한 나라의 내일을 붙드는 힘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게 돌아오라는 연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연구직은 젊은 연구자에게 놓치기 어려운 자리였어요. 한국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면 제 앞날은 훨씬 편하고 분명했을 겁니다. 저는 그 연락 앞에서 오래 망설였습니다. 편한 앞날을 택하면 3년 계획대로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젖은 책상과 망치 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다시 한국으로 기울었습니다. 3년 동안 자료를 모아 실패를 설명하겠다는 계획으로는 제가 본 한국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이 국민이 아이들의 공부를 먼저 지킨 선택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더 보아야 했어요. 저는 결국 미국의 연구직을 포기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직 가난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국민이 자기 오늘을 줄여 나라의 내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도 떠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 결정으로 제 3년 계획은 끝났습니다. 대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연구가 시작됐죠.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망치 소리가 제 인생을 50년 동안 붙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비가 새는 학교를 함께 고치던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국민의 살림도 전보다 나아졌어요. 저는 이제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오래된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 기대어 살 수 있어도 가진 것이 생기면 사람은 자기 몫부터 지킬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저는 그 생각으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협력은 어려운 시절에만 나타나며 살림이 나아지면 약해질 것이라는 글을 썼어요. 많은 사람이 그 설명을 그럴듯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큰 경제위기가 닥쳤습니다. 평범한 가정이 일터와 살림을 걱정했고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졌어요. 시니어 세대라면 그때의 무거운 공기를 아직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속으로 제 주장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렵게 마련한 것을 움켜쥘 것이라고 봤어요. 가난을 벗어난 뒤 처음 맞은 큰 위기였으니 누구라도 자기 가족부터 지키려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특별한 영웅들의 줄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국민이 반지와 금부치를 손에 들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더 큰 희생을 한다고 외치지 않았어요. 앞사람이 한 걸음 움직이면 뒷사람도 한 걸음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제 앞에 있던 한 사람은 오래 끼었던 반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손가락에는 하얀 반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그 자국만 보아도 얼마나 오랜 세월 간직한 물건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질지 모르는 때에 왜 가장 먼저 자기 것을 내놓는 걸까? 지금이야말로 붙들고 있어야 할 물건이 아닌가.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의 손에는 저마다 오래 간직한 금부치가 들려 있었어요. 모양과 크기는 달랐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 몫을 조금 내놓겠다는 뜻은 같았습니다. 금부치를 내놓는다고 나라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민도 그것을 몰랐을 리 없어요. 경제를 다시 세우는 데에는 여러 사람과 여러 곳의 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줄은 중요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남의 일로 밀어두지 않겠다는 국민의 대답이었기 때문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살림을 자기 집 살림처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들었던 망치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자리를 지켰어요. 이제는 가진 것이 생긴 사람들이 그중 일부를 내놓으며 나라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 두 판단은 같은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면 자기 배만 생각할 것이라는 판단도 틀렸고, 살림이 나아지면 자기 목만 지킬 것이라는 판단도 흔들렸어요. 한국 국민은 형편이 달라진 뒤에도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사는 쪽을 택했습니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마음은 이어졌죠. 폐허에서는 학교를 지켰고, 국가가 흔들릴 때는 손에 쥔 것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줄 끝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반지를 뺀 손가락마다 옅고 짙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 자국들은 이 나라의 위기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시켜서 나온 얼굴도 아니었어요. 자기 차례가 오면 손을 펴고 오래 지닌 것을 놓았습니다. 그 장면 앞에서 저는 제 학설 원고를 떠올렸습니다. 그 원고는 한국이 잘 살게 되면 함께 버티는 힘도 사라질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 이름을 널리 알린 글이었습니다. 학자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보다 틀린 주장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원고를 거둔다는 것은 문장 몇 줄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이름의 한 부분을 제 손으로 내려놓는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학설 원고를 다시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읽는데 줄을 선 사람들의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반지가 있던 자국은 남아있는데 그 반지는 나라를 위해 이미 손을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원고의 첫 문장을 고치지 못한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위기 때 잠시 나타난 열기라고 적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쓰기에는 제가 본 줄이 너무 길었고 그 안의 사람들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바로 그 평범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몇몇 훌륭한 사람의 특별한 행동이라면 또 예외라고 부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수많은 국민이 자기 삶의 흔적이 밴 것을 내놓는 장면은 예외라는 말로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원고를 덮었습니다. 아직 제 주장을 모두 거둘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이 마음이 남는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만들어준 설명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오래된 주장을 거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새던 학교에서 저는 국민이 나라의 내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금 모으기 줄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오늘을 함께 떠받치는 모습을 보았죠. 이제 제게 남은 질문은 그 힘이 위기의 순간이 지나간 뒤에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찾으려고 위기가 한창일 때가 아니라 긴 줄이 사라진 뒤에 한국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반지를 내놓던 뜨거운 마음이 가라앉고 나서도 같은 힘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가 찾아간 곳은 일자리를 잃은 어른들이 다시 공부하는 재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가장 먼저 작업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일터에서 입었을 옷이었죠. 그런데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새 옷을 입고 지난 날과 선을 긋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낡은 작업복을 벗지 않았어요. 오래 일한 흔적을 그대로 입은 채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른 공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 번 지운 자국이 남아 있었고 같은 내용이 몇 줄씩 다시 적혀 있었어요. 젊은 학생의 새 공책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손으로 일해온 어른이 처음부터 다시 배우며 채운 공책이었죠. 저는 처음에 그 모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든 뒤 다시 책상에 앉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으니까요. 더구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라면 마음부터 무너졌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교실의 어른들도 손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익숙했던 일은 사라졌고 새로 배워야 할 것은 낯설었습니다. 한 줄을 적고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모르는 것을 묻는 일도 쑥스러워 보였습니다. 작업복 소매에는 오래 일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잘하던 일을 잃은 사람이 오늘은 모르는 것을 물어야 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는 공부였습니다. 그때 먼저 배운 사람이 한 책상 곁에 섰습니다. 그는 답을 대신 적어 주지 않았어요. 거칠어진 손으로 순서를 하나씩 짚어 주었습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일 때까지 같은 동작을 천천히 다시 보여주었죠. 그 손도 젊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기술을 익힌 사람의 손이었어요. 이제는 자기만 알고 떠나는 대신 다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는 것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해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틀린 곳을 짚고 손이 기억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배우는 사람도 공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견디며 같은 동작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나는 다시 배우려는 손이었고 다른 하나는 배운 것을 건네는 손이었죠. 위기의 한복판에서 서로 돕는 모습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난 뒤 시간을 들여 사람을 다시 세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도 몇 사람은 곧장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공책을 다시 펴고 그날 배운 순서를 서로 맞춰보았어요. 먼저 이해한 사람이 옆 사람에 막힌 곳을 짚어 주었습니다. 가르치는 손이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또 선을 그었습니다. 이 교실 하나만 보고 한국의 힘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위기 뒤에 잠시 마련된 도움일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본 날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책상에서 배운 것이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공책이 서랍에 들어가고 작업복만 남는다면 제 오래된 주장을 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돌아간 일터를 다시 찾아갔어요. 교실에서 보았던 손이 정말 이를 되찾았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동안 어둡던 일터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는 다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로 배운 일이 아직 더디고 서툴렀지만 그들은 끝내 책상에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교실에서 본 하루와 그 저녁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배우고, 익히고, 일을 맡을 준비를 하는 날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불빛을 우연한 장면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제 교육 현장에서 보았던 다른 공책이 떠올랐어요. 공책에 삐뚤게 적힌 한 줄이 연습이 되고 그 연습이 다시 일하는 손으로 이어진 겁니다. 오래전 비가 새는 학교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배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일자리를 잃은 어른이 다시 배울 자리를 얻었어요. 먼저 배운 사람은 자기 기술을 감추지 않고 옆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취업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다시 책상에 앉은 어른들이 한국 곳곳에 있었어요. 다른 공책을 펴는 사람이 있었고 먼저 익힌 순서를 천천히 짚어주는 손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난 일을 금 모으기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와 산업이 오랜 시간 함께 움직였어요. 제가 본 교실과 일터도 그 긴 회복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창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어른들이 모르는 것을 다시 물었어요. 옆 사람은 자기 기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책상에서 되풀이한 손동작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일하는 손이 되었죠. 그 저녁 불빛 아래에서 저는 더 설명을 보탤 수 없었습니다. 다른 공책을 덮지 않은 사람들, 가르치는 손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 끝내 작업복 차림으로 일터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조용한 시간이 모여 나라를 다시 일으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제 마지막 방어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협력이 위기 때만 나타나는 열기라고 써왔어요. 그 설명으로 이름을 얻었고 출간을 앞둔 책도 같은 생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그 주장을 거두면 제가 틀렸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 터였습니다. 오랫동안 제 말을 믿어온 사람들 앞에서 다시 설명해야 했어요. 젊은 날 미국의 연구직을 포기한 뒤 이번에는 제 이름을 만든 생각을 제 손으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제 대표 학설이 틀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의 힘을 위기 때만 타오르는 감정으로 본 제 생각을 공개적으로 거두었어요. 출간을 앞둔 책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쓰겠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알려진 주장을 왜 이제 와서 거두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책을 전부 고치면 그동안 쌓아온 이름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말렸어요. 그러나 저는 더는 예전 문장 뒤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어른들은 모르는 것을 다시 묻는 부끄러움을 견뎠습니다. 자기 손에 익은 기술도 다음 사람에게 내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도 저만 틀린 글을 붙드는 것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은 문장 몇 줄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던 이름표 하나를 떼어내는 일이었죠. 다른 공책과 가르치는 손, 다시 켜진 일터의 불빛이 제게 그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책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위기 때 잠깐 타오른다고 썼던 힘이 위기가 지난 뒤에도 사람을 다시 배우게 하고 서로의 손을 붙잡게 한다고 적었어요. 제 이름을 지키는 대신 제가 본 사실을 남기기로 한 겁니다. 그 뒤로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한국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노래와 드라마와 음식을 찾아 배우는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한국 문화 수업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노래와 드라마, 먹어보고 싶은 음식을 신나게 이야기했죠. 교실에는 제가 젊은 날 상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과 그 때문에 사람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기는 오고 갈 수 있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본 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실제로 달라진 적이 있느냐고요. 여행을 가고 싶어졌고 한국 물건을 샀으며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답이 짧게 이어졌습니다. 모두 소중한 변화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취향이 달라진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사람 앞에서 멈춘 적이 있는지 물었어요. 먼저 말을 걸고 자기 행동을 바꾼 적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문화는 취향을 바꿀 수는 있어도 사람 사이의 행동까지 바꾸지는 못하는구나.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도 자료를 정리하려는데 한 외국 학생이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는 할 말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망설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뒤 그 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사람 사이에 건네는 말 하나가 마음에 남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흔한 인사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숙사 식당에서 늘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본 사람이었지만 그때까지는 사생활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나쳤다고 했어요. 그날은 그냥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드라마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학생은 그 사람 앞에서 멈추었고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대단한 도움을 약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로워 보인다고 캐묻지도 않았어요. 그저 혼자 있는 사람을 보았고 모른 척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학생은 자신도 예전에는 외로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싫어하면 어쩌나 걱정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 이야기에서 들은 그 말은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안부를 물어도 된다는 작은 용기를 주었죠. 그 학생이 달라진 것은 좋아하는 노래의 수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보았을 때 멈추는 쪽을 택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바로 그 차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물건을 샀다는 말도 노래를 따라 불렀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본 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실제로 멈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행동만 듣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학생에게 그날 혼자 밥 먹는 사람 앞에 멈추게 한 첫말이 무엇이었는지 물었습니다. 학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날 건넨 첫말을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밥 먹었니? 그 말을 건넨 날부터 두 학생의 식사는 달라졌습니다. 말을 건 학생은 제게 그날 일을 처음부터 들려주었어요.
한국 이야기에서 들은 밥 먹었니라는 말이 단순히 끼니를 확인하는 질문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내가 오늘 어떤 얼굴로 앉아 있는지 보고 있다는 뜻이 담길 수 있었습니다. 혼자 견디게 두지 않겠다는 마음도 들어 있었죠. 학생은 그 뜻을 알고 나니 늘 같은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던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전에도 그 유학생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말없이 식판을 들고 구석에 앉는 모습도 보았죠. 그러나 사생활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예의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밥 먹었니라고 묻자 혼자 있던 유학생은 처음에는 놀란 얼굴을 했어요. 잠시 뒤 아직 먹지 않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학생은 무작정 자기 음식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먹지 못하는 재료가 있는지, 피해야 할 양념은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숙사 공동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채소를 꺼냈고 선반의 양념통도 하나씩 살폈어요. 한 사람은 냄새를 맡아보았고 다른 사람은 먹어도 되는 재료를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만 남겼죠. 한 사람은 채소를 씻고 다른 사람은 냄비를 살폈습니다. 칼질도 불 조절도 서툴렀어요. 음식이 익는 동안에는 어색한 침묵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식판을 들고 구석으로 가던 사람은 그날 처음 누군가와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오르자 두 사람은 작은 그릇에 음식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간이 맞는지 서로 먼저 맛보라고 그릇을 밀어 주었어요. 아직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누가 먼저 자리를 뜰지 살피던 식사는 아니었습니다. 한 끼를 함께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식탁의 공기가 달라졌죠. 식사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은 다음 주에도 같은 날에 밥을 먹자고 약속했습니다. 거창한 모임을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혼자 먹지 않아도 되는 저녁 하나를 다시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학생이 자기 나라의 향신료를 들고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이 고향 음식을 조금 보탰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만든 저녁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나라 학생이 매주 기다리는 식탁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의 그릇은 늘었고 앉는 자리는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그래도 세 사람이 오면 먼저 앉은 학생들이 몸을 옆으로 옮겼어요. 의자 하나를 끌어오고 가운데 놓인 접시들을 조금씩 밀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식탁에는 한 가지 약속도 생겼습니다. 새로운 유학생이 혼자 먹고 있으면 먼저 자리를 내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묻고 먹지 못하는 재료가 있으면 함께 먹을 다른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학생이 식당 문 앞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학생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몸을 옆으로 옮겼어요. 새 학생은 긴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자리가 자신에게 열린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지막으로 의심했습니다. 그 학생이 본래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한국 이야기가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같은 행동을 했을지 모른다고 보았습니다. 학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은 바로 그 사람을 보고도 여러 번 지나쳤다고 했어요. 외로운 얼굴을 알아보았지만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성격이 아니라 멈추는 쪽을 택한 행동이라고 했죠. 그는 한국에서 들은 말을 흉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끼니를 묻는 일이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멈췄고 혼자 먹던 사람이 함께 먹게 되었어요. 저는 그제야 50년 전의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이름도 남지 않은 한 어머니는 자기 식구의 밥을 덜어 낯선 미국인을 한 지붕의 식구로 받아 주었어요. 그 손은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제 쪽으로 밀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 마음은 한국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다를 건넌 이야기는 외국 학생의 마음에 닿았어요. 그 학생은 옛날 밥상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음식과 형편에 맞게 그 마음을 고쳤었죠. 50년 전 밥그릇을 밀어주던 손과 냉장고에서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골라내던 손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은 같은 일을 했어요. 낯선 사람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먹을 자리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 사람의 친절만으로는 이 긴 길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폐허 속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된 관계의 마음이 문화가 되었고 그 문화가 세계의 청년에게 새로운 행동을 가르친 겁니다. 한국의 상처와 경험이 다른 나라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한류를 인기와 소비일 뿐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물건을 사는 데서 끝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사람이 지나치던 발을 멈추었고 그 멈춤이 여러 나라의 주간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지막 방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을 제 마지막 강연의 가장 중요한 물증으로 삼기로 했어요. 젊은 날의 연구계획서와 제가 철회한 논문, 50년 동안 모은 목소리도 함께 강단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강연 날, 저는 낡은 상자를 들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3년짜리 연구계획서와 철회한 논문의 초고, 50년 동안 모은 음성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계획서의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여러 번 접힌 자리는 손끝에 거칠게 걸렸습니다. 논문 초고에는 제 손으로 그은 줄이 빽빽했어요. 오래된 음성 기록의 겉면은 닳아 글씨가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새 기록을 강단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저는 계획서를 집어들고 이 종이에 제가 틀린 첫 순서가 적혀 있다고 말했어요. 폐허마을에서 밥을 나눈 집을 한 가족의 예외라고 불렀습니다. 학교를 함께 고친 사람들은 가난 때문에 잠시 뭉쳤을 뿐이라고 적었죠. 종이를 한 장 넘겼습니다. 살림이 나아지면 그 마음은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어요. 철회한 논문의 초고를 들어 보이며 나라가 흔들릴 때 나타난 공동행동도 위기 때의 감정이라고 낮추어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방언은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소비될 뿐 사람의 삶까지 바꾸지는 못한다고 버텼어요. 저는 그 5방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던 순서 그대로 청중 앞에 내려놓았죠. 그 생각을 무너뜨린 3가지 물증도 다시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폐허마을의 밥과 학교를 다시 짓던 망치 소리였어요. 먹을 것이 모자란 집은 낯선 사람을 밥상 밖에 두지 않았고 가난한 국민은 아이들이 배울 교실부터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위기 뒤 재교육 교실에 남아있던 다른 공책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다시 묻는 어른이 있었고 자기 기술을 다음 사람에게 건네는 손이 있었죠. 그 손들이 이어진 끝에 한동안 어둡던 일터의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대학의 다국적 식탁이었습니다. 한국 이야기에서 배운 안부 한마디가 지나치던 학생의 발을 멈추게 했어요. 서로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살핀 한 끼는 새 유학생에게 먼저 자리를 내주는 약속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빈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먼저 밥그릇을 밀어주던 손을 떠올려 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낯선 사람을 식구로 품는 힘이었습니다. 이어 학교의 망치를 쥔 손을 떠올렸습니다. 자기 살림도 어려웠지만 아이들의 교실부터 세운 손이었어요. 자기 몫을 줄여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 더 펴며 다른 공책을 가리켰습니다. 모르는 것을 다시 배우고 배운 것을 자기 형편에 맞게 고쳐 쓰는 힘이었어요. 그 힘은 부끄러움을 견딘 어른을 다시 일터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에는 기술을 짚어주던 손과 반지를 뺀 손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남의 일로 밀어두지 않고 개인의 손해를 공동의 책임으로 넓히는 힘이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다국적 식탁에 열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상처와 경험을 문화로 다시 빚어 세계와 나누는 힘이었어요. 폐허의 밥상에서 살아난 마음이 한국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야기가 외국 기숙사에 닫힌 식탁을 열었습니다. 5 손가락이 모두 펴졌습니다. 저는 이 힘이 혈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한국인이 태어날 때부터 남보다 뛰어나서 생긴 힘도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날 밥을 덜어준 사람, 아이들 교실을 먼저 세운 사람, 반지를 빼고 다시 공책을 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뒤를 본 다음 세대도 자기 시대와 형편에 맞게 같은 선택을 이어갔어요. 밥그릇을 밀던 손은 교실의 망치를 잡는 손으로, 다시 배우는 공책과 기술을 짚는 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되풀이된 선택은 오래 쌓여 한 나라의 사회적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습관은 아이들이 배울 자리를 만들었고 무너진 일터의 불을 다시 켰습니다. 배운 것을 나누고 상처를 이야기로 빚는 힘은 마침내 세계가 함께 즐기는 노래와 문화도 나왔어요. 폐허를 한류로 바꾼 한국인의 힘은 영웅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이 자기 몫을 내놓고 다음 사람의 손을 잡는 선택이 만든 국가의 결과였죠. 저는 강연장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살아온 시간과 희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밥을 나누고 아이를 가르치고 모르는 것을 다시 배우고 나라의 짐을 함께 든 시간이었습니다. 손마다 남은 굳은 살과 반지 자국은 기록 밖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배움과 다시 켜진 일터, 세계의 젊은이가 함께 부르는 노래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는 한국인들을 좀 보고 배워야 합니다. 잘된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만들어질 때 평범한 사람들이 무엇을 내놓고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기 전 저는 새 기록을 젊은 연구자들이 앉은 쪽으로 옮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3년짜리 계획서를, 다른 사람에게는 철회한 논문의 초고를 건넸어요. 50년의 음성 기록이 든 상자는 두 사람이 함께 받아들었습니다. 계획서를 받은 연구자에게 저는 정답만 가져가지 말고 제가 틀린 자리까지 함께 보아달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를 쉽게 작게 보았던 기록과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 앞에서 생각을 고쳐온 과정까지 다음 세대가 이어주길 바랐어요. 두 젊은 연구자는 음성 기록 상자를 양쪽에서 받쳐 들었습니다. 낡은 겉면이 그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빈 강단을 한번 돌아본 뒤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결과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든 평범한 한국인들의 선택을 배워야 합니다.